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세포호흡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호흡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숨 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은 누구나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처럼 숨을 쉬면서 공기를 몸속으로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잠시 1분 정도 멈출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숨을 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숨 쉬는 동작을 보면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걸 반복하게 되죠. 다시 내뱉은 공기를 왜 들이마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기를 마시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맑고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물론 머리도 맑아지고 공부도 잘 되겠죠. 숨을 쉬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산소, 이거 왜 중요한지, 이게 호흡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첩경입니다.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병원은 환자가 많죠. 의사 선생님도 많고요.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잘 살핍니다.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따라서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환자가 호흡을 잘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일단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답을 공책 같은 데 적어보세요. 적으셨나요? 네, 만약 여러분이 숨을 안 쉬면 죽는다고 답했다면 잘 대답한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답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라고 답한다면 더 좋은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좋은 답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너지와 관련시켜 답을 하였다면 아주 좋은 설명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될 수 있어서 호흡을 못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답했다면 굉장히 훌륭한 설명이죠. 산소는 몸속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호흡은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 산소를 이용해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답변을 선생님이 적어봤는데요. 보이죠? 영양소는 음식을 먹어 섭취하고 체내에 저장할 수도 있어서 힘들게 굶는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는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숨을 몇 분 이상 쉬는 걸 멈추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유기호흡은 영양소로부터 효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 반면에 무기호흡은 같은 양의 영양소로부터도 훨씬 적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유기호흡은 산소와 영양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세포로 이동시킨 다음에 세포 안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기호흡의 경우는 같은 양 영양소를 충분히 분해하지 못하고 분해를 하다가 말기 때문에 조금밖에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게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면 공기나 물에 있다고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먼저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건 폐죠. 폐에서 공기에 있던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오는 걸 외호흡, 혈액에 있던 산소가 세포로 이동하는 걸 내호흡, 그리고 세포에서 산소가 영양소를 만나서 영양소 분해되는데 참여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면 이것을 세포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을 보면 이게 폐포입니다. 폐포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폐포로 공기가 들어오면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죠. 이게 외호흡입니다.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적혈구 등을 통해 운반돼 가지고 심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나가서 온몸의 조직세포에 공급됩니다. 이 과정이 내호흡이죠. 그리고 나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온 산소는 영양소와 만나게 됩니다. 영양소가 분해가 되죠. 영양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영양소들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나 물이 됩니다. 그 과정이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가 분해가 될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산화탄소 물과 함께 생명 유지에 필요한 ATP도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세포호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소화기관, 그 다음에 심장을 비롯한 순환기관, 그 다음에 폐의 작용도 필요하니까 호흡기관,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유기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호흡을 통해 발생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 합성에 이용되죠. 보통 포도당 한 분자 분해되면 38분자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세포호흡의 장소는 어딜까요? 네, 세포호흡의 장소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질은 세포 안의 핵 바깥 부분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인데 외막과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 있는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막 안쪽에 기질이 있습니다. 세포호흡은 호흡기질인 영양소를 분해한다는 측면에서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면에서는 또 발열 반응이 있죠. 그리고 산소가 호흡 과정의 산물들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포호흡은 호흡 기질을 분해하니까 이화작용, 에너지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세포호흡은 반응 장소가 세포 안이다, 이 점이 다르죠. 연소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서 일어나죠. 반응식을 보면 포도당과 산소, 물이 결합한다, 이거 비슷한데요. ATP가 생긴다는 점이 연소하고 다릅니다. 연소는 열에너지만 방출하고 말죠. 반응 온도는 세포호흡은 37도 체온 온도죠. 비교적 온화한 미지근한 온도인데, 연소는 400도 이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속도는 연소가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촉매 과정이 효과적으로 빠르게 잘 일어나도록 세포호흡에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근데 연소는 사실 효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조절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방출된 에너지를 ATP의 40% 정도 저장하는데, 연소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세포호흡의 과정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의 과정은 1단계 해당 과정, 그 다음에 2단계 티시오 회로, 3단계는 전자전달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첫 번째 단계로
포도당이 세포 안에서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고요. 이때 NADH 두 분자와 소량의 ATP가 생깁니다. 2단계 TCA 회로는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해서 CO2로 분해되는 과정인데 NADH와 FADH2, 그 다음에 약간의 ATP 생깁니다. 3단계 전자된 단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NADH와 FADH2에서 분리된 전자가 산소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양의 ATP가 합성되는 단계가 전자 전달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1단계 보이시죠? 해당 작용입니다.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이 아니고 세포질이라는 점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외막을 지나서 내막을 지나서 기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피루부산은 몇몇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바뀝니다. 아세틸 코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 코A가 TCA 회로 여러 물질들하고 만나고 반응하면서 완전히 CO2로 분해되는 과정이 2단계 과정입니다. 3단계 과정은 해당 작용에서 생긴 NADH와 TCA 회로에서 생긴 NADH, FADH2가 내막으로 이동을 해서 전자 전달이 일어나고 많은 양의 ATP가 생기는 단계죠. 그림에서 잘 보실 수 있죠. 네. 해당 과정의 2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의 2단계는 경로 2단계를 말합니다.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ATP 두 분자가 투입되면서 포도당이 과당 이인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1단계 이 부분이죠. 그래서 포도당에 인산 두 개가 달리게 됩니다. ATP로부터 온 인산이죠. 이 과당 이인산입니다. 두 번째 해당 과정의 경로는 2단계죠. 그림의 오른쪽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2단계는 과당 이인산이 반으로 쪼개져서 두 개의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입니다. 반으로 먼저 쪼개진 다음에 인산을 공급받아가지고 두 개의 인산을 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탈수소에서의 작용으로 수소가 이탈돼서 NADH가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 산물, 인산 두 개 달려있는 이런 중간 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간 산물로부터 인산이 ADP로 옮겨와서 ATP가 두 분자씩 생깁니다. 근데 반쪽짜리로부터 두 분자가 생기니까 또 다른 반쪽짜리에서 또 두 분자가 생기면 전체적으로는 네 분자의 ATP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개의 ATP가 소모되고 나중에 네 개의 ATP가 만들어지니까 결국 해당 과정에서는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과당 이인산에 붙어있던 인산기가 ADP로 옮겨온다. 그래서 반응물이 갖고 있던 ADP가 옮겨다니면서 ATP가 생긴다. 반응물이 갖고 있던 인산기가 옮겨다니면서 ATP가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TCA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CA 회로는 피루부산이 탈탄산효소에 의해서 CO2로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NADH와 FADH2가 여러 개 생기고요. 근데 NADH나 FADH2는 수소를 전달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피루부산으로부터 수소를 떼내야 이들이 수소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탈수소 효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CA 회로의 산물은 피루부산 한 분자가 분해됐을 때 NADH 4개, 그 다음에 FADH2 1개, 그리고 ATP 하나, 이렇게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요약해서 반응식으로 보면 그림처럼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탄소 3개짜리 요물질이 피루부산입니다.
이건 피루부산으로부터 ATP 2개 생기고요. 피루부산 한 분자라면 ATP 하나겠죠. 근데 포도당이 분해되면 피루부산이 두 분자니까 ATP도 2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피루부산이 2개니까 NADH가 4개, FADH2는 2개 이렇게 생기고요. 이게 다 분해되고 나면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 2개가 완전히 분해됐으니까 탄소수 6개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6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막간을 이용해서 과학자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한스 아돌프 크랩스입니다. TCA 회로를 발견한 생화학자인데요. 영국 태생인데, 독일 태생의 화학자인데, 사실은 영국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TCA 회로를 발견하고 조효소에 관한 연구를 해서 1953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안경을 낀 점잖은 신사 모습이죠. 이 크랩스 덕분에 물고 물리는 회로 반응을 통해서 세포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지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TCA 회로는 크랩스 회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TCA 회로는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요. 회로 반응의 첫 물질 이름을 따서 시트르산 회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TCA 회로 경로 3단계 중에 1단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피루부산이 TCA 회로로 들어가기 위한 예비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TCA 회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피루부산으로부터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생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세포질에 있던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지단으로 들어오게 되죠. 일단 들어오고 나서 피루부산에 있던 탄소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탈탄산 요소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나서 피루부산이 갖고 있던 수소가 이탈되면서 NADH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코엔자임 A가 여기에 부착이 돼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TCA 회로가 작동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2단계입니다. 2단계는 피루부산이 시트르산 회로에 있던 옥살 아세트산하고 결합해서 첫 생성물인 시트르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피루부산 아세틸 코엔자임 A가 탄소 2개짜리고 옥살 아세트산이 탄소 4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만들어진 시트르산은 탄소 6개짜리 육탄당이 됩니다. 시트르산이 만들어지면서 코엔자임 A에 떨어져 나가서요. 다음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에가 될 때 재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단계가 이루어지고요. 2단계에서 만들어진 시트르산은 다음 단계의 반응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보실까요? 다음 단계는 시트르산으로부터 옥살 아세트산이 재생되는 단계입니다. 옥살 아세트산은 아세틸 코엔자임 A하고 결합하는 물질이니까 시트르산에서 옥살 아세트산이 생긴다는 얘기는 옥살 아세트산이 다시 만들어졌다, 재생했다, 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볼까요? 그림을 보시죠. 시트르산, 아까 아세틸 코엔자임 A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이 시트르산에 있던 수소가 일부 떨어지면서 NADH 생기고 그 다음에 탄소 하나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 생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탄소 5개짜리 5탄당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입니다. 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은 다시 탈수소 효소의 작용을 받으면서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NADH가 또 생기게 되고 탈탄산 요소 작용으로 탄소 하나가 또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첨가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석신산이 되는데요. 석신산은 탄소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탄소 4개짜리 4탄당입니다. 그리고 이때 ATP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때 만들어진 물질이 GTP인데요. GTP가 곧 ATP로 생기기 때문에
GTP 만들어지고 이어서 이것이 ATP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석신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석신산은 다음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푸마르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도 탈수소효소 작용으로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요. 떨어져 나온 수소는 FAD와 결합해서 FADH2가 됩니다. 이 FADH2는 나중에 전자전달계 내막으로 가서 수소를 전달해 주게 되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푸마르산은 탄소 4개짜리 4탄당입니다. 석신산도 4탄당, 푸마르산도 4탄당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CO2가 떨어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소수가 똑같죠. 그리고 나서 푸마르산은 다시 말산이 됩니다. 이때는 물 한 분자가 추가되면서 약간의 구조의 변화가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말산으로부터 다시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NADH가 생기게 되고 옥살아세트산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탈수소 요소가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옥살아세트산은 다시 다음 회로 반응에서 아세틸 코엔자임 A하고 만나서 시트르산 만드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TCA 회로 반응은 돌고 도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세틸 코엔자임이 공급이 되면 TCA 회로는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TCA 회로 반응을 정리해 볼까요?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피루부산 한 분자가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오고 거기서 이산화탄소 하나 떨어지고 수소 하나 떨어져서 NADH 생긴 다음에 코엔자임 A하고 결합해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됩니다. 이게 옥살아세트산하고 결합해서 시트르산이 되고요. 이어서 수소 떨어뜨리고 알파케토글루타산이 됩니다. 역시 이때 이산화탄소 떨어지죠. 그리고 알파케토글루타산에서 석신산 되면서 수소 이탈되고 이산화탄소 떨어지고 그 다음에 ATP 하나 생깁니다. 석신산에서 푸마르산 되면서 수소 떨어지면서 FADH 생기고요. 이어서 말산과 옥살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거치면서 TCA 회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나타나면 이렇게 반응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피루부산과 물 3분자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3개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때 ATP 하나 생기고요. NADH 4개, FADH2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CA 회로 이어서 다음 단계 세포호흡은 뭔지 알아볼게요. 바로 전자전달계입니다.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막에서 전자가 전달되는 거죠. 그럼 전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전자는 NADH나 FADH를 통해서 내막으로 전달됩니다. 아, 이상하다고요? NADH의 전자가 어디 있냐고요? NADH는 내막으로 와서 수소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수소는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NADH가 수소를 전달해주면 내막에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FADH2가 수소를 전해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가 전달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NADH나 FADH로부터 전자를 받은 내막은 이 전자를 여러 가지 물질을 거치면서 이동시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산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 전달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 산소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자 전달 효소들이 환원됐다 산화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요. 이때 많은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합성되는 과정을 화학삼투에 의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의 3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ATP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전자 전달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자 전달계의 최종 산물을 정리해보면 물과 ATP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물은 뭐냐? 산소와
수소이온 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 옆에 있는 전자를 더 받으려는 힘이 강한 효소로 전자를 내주게 되니까 전자를 내주면 또 이게 산화되죠. 그러면 두 번째 효소는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고 이 효소의 전자는 다시 두 번째 복합체에 이렇게 전자를 전달해 주니까 또 다시 환원되고 여기는 또 산화되고 여기는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합체로부터 또 세 번째 복합체로 전자가 전달되니 전자를 내준 놈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고 전자를 받은 복합체 3는 다시 환원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역시 전자 전달 복합체 4에서도 같은 작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전자는 전자들 복합체 효소 복합체 네 번째에서 산소와 수소이온을 만나서 물이 되겠죠.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는 동안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내막에서 바깥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방출된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방출된 에너지는 ATP 합성에 이용됩니다. 그런데 ATP 합성에 어떻게 전자가 방출한 에너지가 이용된다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가 방출된 에너지는 내막을 가로질러서 수소이온이 이동하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소이온이 바깥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면 그 수소이온이 한쪽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수소이온의 움직임으로 인한 ATP 합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림 보이시죠? 이 제일 아래쪽 부분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여기서 NADH가 내막으로 접근해서 전자를 주게 되면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를 통해서 전자가 흐르면서 최종적으로 산소랑 결합해서 물이 되죠. 그리고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이 사이사이에서 방출이 되는데 방출되면서 기질 안에 있던 수소이온이 바깥으로 막사이 공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 농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수소이온이 잘 통과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수소이온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안쪽의 기질 부분은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수소이온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막을 통해서는 이동하지 못하니까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수소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통로 끝에는 ATP 합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막사이 공간에 있던 수소이온이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ATP 합성 요소에서 ADP와 인산을 결합시켜서 ATP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ATP가 만들어지는 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전자가 산소랑 결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TP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ATP 합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화학삼투설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가서 농도가 높아지고 막을 통해서 이 이온이 이동해 들어오는 이런 삼투 현상을 통해서 ATP가 합성된다고 해서 화학삼투라고 부르는 거죠. 한 분자의 NADH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를 전달해주면 이런 화학삼투 과정을 거쳐서 3개의 ATP가 생기고요. 한 분자의 FADH2의 경우에는 내막에 전자를 전달해준 후 2개의 ATP가 생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NADH는 복합체 1에서 FADH는 복합체 2에다가 전자를 전달해줘서 만들어진 ATP가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호흡의 3단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제 안내를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ATP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겁니다. 세포호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 하나가 ATP죠. ATP는 생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화폐라고도 불리는데요. ATP에 관해서 다음 두 가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죠. ATP가 어떤 물질이며 어떤 구조와 기능을 하는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ATP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저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 안내해 드리죠. 두 번째 과제는 세포호흡과 효소에 대한 거죠. 세포호흡은 큰 분자인 영양소를 예를 들면 포도당을 분해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세포 내에서 잘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려면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효소에 대해서 두 가지 조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세포호흡에 작용하는 효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포호흡 효소가 종류별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해당 과정과 산소에 관련된 겁니다. 해당 과정은 세포호흡의 첫 단계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해당 과정이 잘 일어나려면 산소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유비호흡을 하는 세포에서 해당 작용도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